먼저 음소거를 전부하고요. 네, 제가 했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 경영 전략 구축하기라는 거였는데요. 먼저 경영 전략,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빌딩을 세우듯이 설계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내 인생에 설계도라는 게 있어야지 아침에 해 뜨니까 일어나고 어두워지니까 자고 뭐 이런 개념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 설계, 사업 설계. 네, 그 설계도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축을 제가 그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VMOS, 비전, 미션, 오브젝티브, 스트래티지에서 비전과 미션, 또 목표와 전략, 전술, 신조 이런 걸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내드렸던 과제가 아직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잘 몰라서 자기소개, 상품 소개, 농장 소개, 상품의 장점 뭐 이런 부분들 우리 카페 먼저 블로그에 사장님들 블로그에 자세하게 자기소개, 상품 소개 이런 걸 좀 해 놓으신 다음에 저희 그 자영업 공부방 카페로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게 과제였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이거였죠.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해서 비전, 미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자 했던 거였고요.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좀 피드백 해드리면 비즈니스라는 개념을 이제 좀 명확하게 농업 경영도 농업도 업이잖아요. 직업이니까 이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드렸는데 이게 근원은 고객밖에 없습니다. 네. 농업도 내 농산물을 구매해주는 고객이 있어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잠재 고객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모을 것인가. 늘 해야 되는 일이 이거부터 하는 것인데요. 잠재 고객을 많이 모으는 방법, 또 모아놓은 잠재 고객을 구매로 유도하는 방법, 한번 구매한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 방법, 단골 고객이 입소문을 내주는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하고 혁신하는 게 이 소규모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핵심 요소는 고객이죠. 고객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나가는 회사만 앞으로 살아남습니다. 릴레이션십 캐피탈이라고 해서 고객과의 관계 자산이 되는 시대, 관계가 자산이 되는 시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 비즈니스를 명확하게 세우셔야 되는데 나는 우리 농업 경영체는 어떻게 되고 싶은 농업 경영체인지 우리 회사의 비전, 우리 농가의 비전 이거를 명확하게 세워 놓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비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업의 엑셀런스 구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 비전, 우리 농업 경영체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또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명, 그 다음에 단기간에 3년 이내에 달성하고 싶은 경영 목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 이게 전략이죠. 전략을 수행해 나가는 실질적인 실행 파일이 전술입니다. 그리고 마음가짐,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파도가 칠 때 선장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 방침, 마음가짐이죠. 네, 이게
제가 내드린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해보세요. 저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네, 비전, 미션, 목표, 전략, 전술, 신조.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줄로 신경망이 똑같이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비전하고 저 신조하고 뭐 이런 게 전혀 따로 논다 그러면 사상 누각인 거죠.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허상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로 쭉 시너지 효과가 나게 관련성 있게 보여드렸던 게 제 거. 또 다른 회원들 화성시 그린농업대학원 원우들 사례들 이런 걸 보여드리고 내드렸던 과제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영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고객의 돈과 교환되는 직접적인 경영의 요소는 상품 서비스죠. 내 농산물을 구매를 해주는 고객의 돈과 교환되는, 그래서 내 농산물은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안 잡는. 다시 음소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상고문 장속부인데 그 밑에 네, 음소거 했습니다.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상품, 또 조직, 자금, 영업 이런 그 4개의 자동차 바퀴처럼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어야 경영이 되는 거거든요. 내 상품을 어떤 사람들이 만들고 어떻게 서비스를 할지, 우리 회사라는 조직 제가 굴러가려면 운영자금이 어떻게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어떤 상품 개발에 얼마를 투여할지 이런 자금 전략도 있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영업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들 설명을 드렸고요. 기억이 나시죠? 네,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네, 특급 호텔 주방장의 사례도 제가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의 근원지인 고객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 것인가는 영업이 중요한 거지, 상품은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상품은 기본적인 요소인 거예요. 상품이 있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도 고객이 찾아주지 않으면 그 음식점은 망한다고 했죠. 내 농산물이 아무리 기능이 좋고 가격이 싸고 해도 돈 내고 이용해주는 고객을 모으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우리 막 밭을 갈아엎어버리고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농산물을 수거해서 판매를 하려고 해도 비료값도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면 밭을 갈아엎어버리고 이러는 게 뉴스에 보도되는데, 제값 내주고 사주는 고객들을 내가 확보해 놓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을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을 해주는 고객을 모집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2배 이상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이 중요도가 전체 경영의 반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비중이라는 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낮에 일하시고 밤에 이렇게 수업하시면서 채워야 되실 덕목 중에 하나가 영업력이에요. 마케팅과 세일즈를 합쳐서 영업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잠재 고객을 모집하는 일에 몰두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을철에 이제 농산물이 딱 나왔을 때 줄 서서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의 진단 키트를 자기네 나라에 좀 보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네, 그것처럼 내 농산물이 딱 그 출시가 됐을 때 서로 그냥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난리를 치는 그런 고객들이 있다 그러면 농업 경영도 행복해지겠죠. 자, 영업이 평소에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재 고객, 구매 고객, 재구매 고객, 충성 고객을 프로세스를 가지고 확보를 해 놓으셔야지만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매 프로세스, 내 그 전체에 내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농산물을 통해서 판매가 잘 이루어져서 이 생계비, 생활비도 되고 애들 학비도 되고 가끔 여행도 가고 할 수 있는 인생의 여유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농산물 생산에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돈도 안 되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첫 시간에 하시는 일이 재밌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재밌으려면 돈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돈의 근원, 이익의 근원이 되는 내 상품을 많이 구매를 해줄 수 있는 고객들을 확보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케팅과 세일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영업을 구성하는 마케팅과 세일즈를 이해를 하고 잘 구사를 하시는 분은 영업 잘해서 좋은 성과, 매출과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케팅의 뜻은 고객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마켓 플러스 ing. 마켓은 시장이고요.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네, 그 시장을 ing, 진행형,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마케팅이에요. 즉 고객들을 모아 나가는 과정, 일련의 과정이 전부 마케팅이고 세일즈는 그렇게 해서 모여진 고객들에게 화수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활동을 세일즈라고 합니다. 판매하는 거죠. 자, 고객을 모으는 과정이 있고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나눠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마케팅과 세일즈를 구분하지 못하시면 영업이 잘 안 되겠죠. 섞여 있어서. 자, 마케팅과 세일즈의 중요도 비율은 7대 3입니다. 마케팅이 7이고 세일즈가 3이라는 얘기죠.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세일즈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세일즈, 말빨이 세가지고 나한테 걸려들기만 하면 무조건 내가 계약을 이룰 수 있어 하고 자신의 말펀치, 이 화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일즈 잘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 세일즈를 아무리 잘해도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 그 얘기를 들어줄 잠재 고객이 없다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세일즈 이전에 마케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험 잘 파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걸려들기만 하면 종신보험은 몰라도 1시간 이내에 내가 암보험 하나는 팔 자신이 있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세일즈 능력이 뛰어난 거죠. 자, 세일즈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눈앞에 없다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그래서 영업을 잘하는 기본 조건은 먼저 마케팅부터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마케팅. 이거를 전쟁으로 비유하면요. 전투기도 두 종류가 있어요. 정찰기가 있고 폭격기가 있습니다. 정찰기는 그야말로 정찰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적의 전략적인 요충지, 대통령궁이 어디 있고
공항이 어디 있고 보급 창고가 어디 있고 군수 시설이 어디 있는지 이런 정찰기가 쫙 탐지를 해내죠. 그래서 지도에 좌표를 찍어서 폭격기에게 알려줍니다. 이 지역에 가서 때려 부셔라 하고 알려주는데, 정찰기가 중요할까요? 폭격기가 중요할까요? 폭격기는 폭탄을 잔뜩 싣고 가서 때려 부시는 게 폭격기의 역할입니다. 정찰기는 적의 전략적인 자산들이 어디 있는지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찰기는 넓고 멀리까지 신속하게 이 탐지를 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찰기는 무겁게 폭탄을 싣고 다니면 안 돼요. 제 역할을 못 합니다. 반면 폭격기는 정찰기에게 좌표를 받은 곳에 날아가서 때려 부시는 게 폭격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찰을 하다가 바로 눈앞에 적이 나타나면 폭격까지 해버리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정찰기에 폭탄까지 잔뜩 싣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찰기에 폭탄을 잔뜩 싣고 가서 아주 정찰기가 무거워졌어요. 정찰 임무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겠죠. 네, 정찰 역할과 폭격 역할은 다릅니다. 마케팅과 세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하면서 이 사람 내 물건 살 수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딱 여겨지는 순간부터 막 물건을 판매하려고 접근해 버리면 오히려 주머니 닫고 달아나죠. 자, 마케팅을 세일즈와 구분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정찰기와 폭격기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이순신 장군이 7년 전쟁 동안 임진란 때 그 왜군보다 30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 수, 병세를 가지고 적과 싸울 때 승률 100%로 이겼죠. 이길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척후병을 운용을 했습니다. 24시간 365일 척후병을 운용을 했어요. 적의 왜군들이 어느 해안에서 어떤 노략질을 몇 대의 왜선들이 출동을 했고 대략 병사가 몇 명이고 이런 거를 척후병들, 정찰병들이죠. 네, 척후병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밀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럼 어떤 진영으로 싸울지, 정자진 전법으로 싸울지, 장사진 전법으로 싸울지, 하객진 전법으로 싸울지부터 해서 어떻게 싸울지를 미리 정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눈에 띄면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싸우고 이래서는 승률 100%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농업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농산물 열심히 생산해내는 게 진짜 일인 줄 알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농산물을 내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제값 내고 사줄 고객들이 많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열심히 농산물은 좋은 기능으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냈는데 고객이 없어서 헐값에 경매장에 넘겨가지고 공판장에 넘겨서 무게 달아서 그때그때 시세에 맞춰서 판매되고 하면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걸 못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농업 경영도 좀 정교하게 직업이니까 비즈니스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요소 제가 경영에서 물어봤었죠.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는 상품, 서비스, 물론 뛰어나야 됩니다. 좋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맛집, 멋집 이렇게 나온 집들이 진짜 맛있을까요? 물론 맛은 어느 정도 있겠죠. 그렇다고 맛집, 멋집에 나온 집이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또 맛이 뛰어나다 그래서 다 대박집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는 보통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죠? 그거를 가치를 인정하고
구매를 해줄 고객들 많이 모으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죠. 자, 직원도 유능해야 됩니다. 음식점을 하신다 그러면 직원이 싹싹하고 상냥해서 음식보다 그 직원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 식당을 자주 가는 경우들도 있죠. 직원, 네, 사람, 조직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자금도 지금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는 업소들 굉장히 많죠. 요즘은 그 실내 체육시설도 전부 문 닫게 해서 공문이 붙어 있어요. 제가 운동하러 갔더니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헬스클럽 이런 데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네, 그럴 때 버틸 수 있는 자금, 운용자금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고객 확보하는 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4번. 그 다음이 1번, 상품. 4번과 1번을 합쳐서 경영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딴 거부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고객을 잘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혜택이 있죠. 이게 김장철에 조사했던 내용인데요. 밭에 있는 배추를 소매점에서는 6배로 판다 하는 거죠. 생산 농가에서는 산지에서는 800원에 넘기면 산지 수집상이 또 이 세 단계가 있고 도매시장 넘어오고 납품 도매상이 있고 소매점까지 넘어올 때 6배가 뛰는 이게 유통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만약에 내가 직접 도시 소비자에게 내가 생산한 농산물, 배추나 이런 것들을 직송을 한다 그러면 5,300원이 아니더라도 3,500원만 받아도 더 이익이죠. 그죠? 네, 이게 이제 양이 많아지면 그때 분홍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차별화된 마케팅 통해서 성공했던 사례들 저는 89년부터 97년까지 일본에서 일본 동경에서 학교 다니고 일본에서 이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영업도 배우고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좀 갖고 있는데요. 8년 동안의 일본 생활 통해서 일본인들이 그 뭐 지금 한일 관계 좋지는 않지만 일본인들이 이 장사 속은 굉장히 밝아요. 네, 그런 것들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5평짜리 생선 가게가 15평이나 20평짜리 생선 가게보다 매출이 많은 그래서 책에도 소개됐던 내용입니다. 네, 하루 그 매출액이 280만엔 280만엔이면 3천만원 돈이죠. 하루에 3천만원 정도씩 이 생선을 판매하는 아주 조그만 생선 가게 얘기예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변에 큰 매장보다 더 많이 팔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하카타라는 곳에 있어요. 야나기바시라는 시장에 덴류라는 이 생선 가게입니다. 여기 사장이 이노우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차별화 전략 우리처럼 소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농업 경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런 거는 좀 배워 두실 필요가 있어요. 경쟁의 무대에서 어떤 차별화를 해야 되느냐. 자, 이 조그만 생선 가게는 주 고객이 누구냐면 횟집 사장님들 또 생선을 판매하는 다른 곳에 도매로 판매하는 곳이에요. 노량진 수산시장과 같은 그런 곳에서 작은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고객도 장사를 하는 횟집 사장님, 생선가게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고객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고객의 시간을 단 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주문을 받을 때 이렇게 합니다. 종업원들이
네, 목에 이 전표를 달고 볼펜을 달고서 고객이 오면 바로 적을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가 달려 있어서 스피커랑 연결되어 있어서 마이크를 통해서 고객이 전어 한 박스하고 방어 한 박스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면 크게 복창을 합니다. 네, 스즈키 상회에서 전어 한 박스, 방어 한 박스 하면 안에서 포장하는 사람이 그 스피커를 통해서 들으면서 바로 상품 준비를 합니다. 네, CCTV가 있어서 매장 종업원, 주문을 받는 사람의 문의를 신속하게 안에서 포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물론 상품이 하자가 있을 때는 100% 환불, 교환 이걸 해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이 이제 포장하는 사이에, 포장도 빠르지만 포장하는 사이에 기다리는 요 시간에 생수나 요구르트, 커피를 주는데 이 커피가 우리처럼 밀크 커피가 아니라 원두 커피, 커피를 직접 짜서 주는 고급스러운 커피를 대접을 합니다. 달리 그 옆에 20평, 30평 되는 큰 가게들은 그냥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종이컵에다가 커피 믹스 타서 주는 이런 게 서비스였을 때 여기는 원두 커피를 정성스럽게 타서 줍니다. 고객들의 입소문이 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스티로폴에 그 이름을 다 적습니다. 매직으로 크게 적어서 내용물 또 주문자 이름 해서 안에서 포장해서 밖으로 홀에 고객에게 전달될 때 고객의 안을 다 뜯어서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밖에 내용물을 다 적어요. 방어, 또 전어, 또 참치, 내용물을 뭐가 들어있는지를 밖에 전부 매직으로 써놔서 그걸 보고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뜯어만 살짝 그 뚜껑만 열어봐도 금방 확인이 될 수 있게 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고객에게 1분씩만 전략을 해도 고객의 숫자 곱하기 시간을 하면 1년에 다른 가게보다 수백 시간이 전략이 되는 거죠. 자, 이 조그만 가게가 큰 가게와 싸워서 매출이 몇 배 더 많아요. 많은 이유는 상품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죠. 상품을 고객에게 서빙할 때의 차별화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농업 경영, 나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또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내 블로그를 방문한 고객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직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어설프게가 아니라 딱 우리 설계도에 그린 것처럼 나는 이러한 목표 때문에 고창에서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하는 게 강하게 계속 주입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집이 너무 잘 되니까, 조그만 가게 잘 되니까 큰 가게에서 흉내를 냅니다. 저 집에서 원두 커피를 주네 하면 따라하는 것들이 생겨요. 워낙 이 한 집이 잘 되니까 시기를 하는 거죠. 잘 되는 건 흉내를 내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흉내내면 차별화가 안 되니까 여기는 또 뭐 이 지오비타 드링크, 아이조 이뽕 뭐 이런 고가의 고급 손님들은 VIP 고객은 또 달리 특별 대우를 하는 정책을 쓰고요. 다른 곳에서 흉내내기 힘들 정도로 이런 걸 합니다. 고객들 숫자는 많지만 고객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게 해요. 종업원들에게. CCTV로 찍었잖아요. CCTV로 찍으면 고객이 무슨 횟집에 이 사장님 이름이 뭔지부터 해서 영업이 끝나면 외우게 합니다. CCTV를 틀어놓고 이 사람 이름이 뭐야? 이 사람이 어느 가게 뭐 하는 사람이야? 부터 해서 이름을 외우게 해서 다음번에 오면 황문진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합니다. 자, 얼굴을 외우게 하고 이름을 익히게 합니다.
그러면 본인 이름을 직접 들으면 느낌이 어떤가요? 다른 가게에서는 사장님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하는데 이름을 불러줘요. 굉장히 나를 특별하게 대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종업원 한 사람당 500명 정도까지 암기를 시키는 사장이, 이노우에 사장이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좀 친근해지면 반드시 고객의 생년월일을 알아내게 합니다. 알아내게 하면, 일본은 아직도 그 사주팔자, 스포츠 신문 같은 경우에 토끼띠, 돼지띠, 그 띠별로 그날에 어떤 운세인지 사주팔자 이런 게 굉장히 미신이 강한 나라예요. 네, 그런 곳에 나오는 말들은 다 좋은 말들이 많죠. 네, 그거를 받아서 문자 메시지를 쏴줍니다. 고객에게. 생년월일을 알기 때문에 그 고객에게 맞는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팔자십니다부터 해서 뭔가 이렇게 날라오죠. 그러면 그게 안 맞더라도 이 횟집은, 이 생선집은 나를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그 생선집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농업 경영체도 한번 내 농산물 쇼핑몰 통해서 주문했으니까 모른 채 하고 땡 해버리면 다음에 다른 데로 갑니다. 그죠? 고객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관계를 소원하게 하지 마시고 계속 정기적인 그 메시지를 발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친근해지면 계속 가족 구성부터 해서 다 취미까지 물어보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고객과의 그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가게가 몇 배 더 큰 가게보다 매출이 많은 거예요. 네, 그 성공 사례로 책에도 소개돼서 저도, 외국인인 저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은 연말연시, 새해를 맞이할 때 방어를 먹습니다. 방어. 한국에서도 방어를 겨울철에 먹죠. 대방어, 불이라고 하는데,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방어를 먹는 게 전통이에요. 자, 이런 방어를 먹는 철이 되면 모두가 방어를 사러 이 수산시장에 오니까 멀리 있는 지역의 단골 고객뿐만 아니라 오사카나 멀리 있는 대도시에서도 이곳을 찾아옵니다. 이 가게가 서비스가 좋은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이때는 불특정 다수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큰 매장들이 전부 방어를 놓을 때 상대가 안 돼요. 매출 상대가 안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는 차별화합니다. 어떤 차별화하냐면, 남들이 다 방어를 취급할 때 여긴 방어를 취급하지 않아요. 큰 가게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고객들이 와서 다 방어를 사갈 때, 네, 여기는 방어를 놓지 않고 참치나 다른 걸 놓습니다. 방어는 다른 가게에서 다 사더라도 특이한 게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에서 특이한 생선을 또 사가는 거죠. 네, 그래서 1년 365일 이 조그만 가게가 큰 가게보다 매출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차별화는 우리 농업 경영인들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남들 쫓아서 하지 마시고 나만의 차별화, 이걸 조금 더 뛰어넘어서 원 앤 올리라고 합니다. 원, 오직, only, 나만, 독자화인 거죠. 나만의 전략을 갖고 있으시면 이 농업 경영도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무대예요. 그죠? 전국에 300만 명 정도의 농업인들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한다 그러면 아마 내 거 잘 안 팔릴 겁니다. 네, 그래서 차별화를 해야 되고요. 판매 프로세스를 확립을 하셔야 돼요. 나만의 판매 프로세스, 고객을 모으는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되는데요.
이 판매 프로세스를 농업이 아니라 그 철물점 사례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철물점 사장은 혼자서 일합니다. 오로지 혼자서 일을 하는데 혼자서 일을 하려면 영업을 따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영업도 해야 되고 어디 보일러가 샌다 하면 보일러 수리도 해줘야 되고 본인이 직접 다 해야 됩니다. 영업부터 해서 고객 모집까지, 고객 모집 또 설치 이런 작업까지 다 혼자서 해야 돼요. 혼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 꼭 이대로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만의 프로세스, 과정, 어떻게 하면 잠재 고객을 모으고 그 잠재 고객들에게 어떻게 대하면 구매로 넘어올지에 대해 한번 타산지석으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판매 프로세스 한번 보겠습니다. 철물점 하면서 주택 수리업을 하는 개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영업지역은 그 차량으로 이동해서 30분 이내의 거리예요. 자, 시내 한가운데 있는데 차량으로 이동해서 30분 이내의 거리. 너무 멀리까지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자신의 집, 또 사무실 근처에서 멀리까지 가지 않고 차량 이동 거리로 30분 이내의 거리. 농촌이면은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죠. 멀리까지 좀 가야 되는, 왜냐하면 인구 밀집도가 낮으니까. 자,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30분 이내의 거리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자, 영업지역을 한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 전략은 혼자서 일하기 때문에 만족한 고객들이 철저하게 입소문을 내주는 전략으로 갑니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영업을 자신의 서비스를 받은 만족한 고객들이 입소문을 내서 나를 소개하게끔 만드는 전략이에요. 필요하시겠죠? 우리 농산물을 한번 구매한 고객이 너무나 만족해서 내 농산물을 마구 설명을 주변에 퍼뜨리고 다니는, 소문을 내는 그런 거면 자연히 잘 되시겠죠. 내 일도. 자, 그런 철저한 입소문 전략이고요.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이겁니다. 노후주택, 오래된 배관, 물 한 방울 새는 것도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가지고 전단지를 만드는데 전단지를 신문에 삽지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본인이 시공하러 가잖아요. 시공하러 가는 곳에 인근에 있는, 만약에 고창 빌라가 있어요. 고창 빌라 202호에 지금 누수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201호, 203호 밑에 1층, 3층 전부 싹 띵동띵동 눌러가지고 전단지를 줍니다. 제가 202호에 누수 공사를 하게 된 업자 누군데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음 대책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혹시 소리가 좀 들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하면서 예의 바르게 전단지를 줘요. 202호 세는데 201호는 안 셀까요? 동시에 지어졌는데. 아무튼 예비 잠재 고객을 이렇게 전단지를 뿌립니다. 가동해서 했으면 시간 날 때마다 나동에 다 띵동띵동 눌러서 또 뿌립니다. 직접 배포한다는 거죠. 손으로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전단지를 보고 전화가 옵니다. 전화 상담을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쯤 저희 사무실이 시내 읍내에 있는데 이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일하다가 잠깐 와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방문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 방문을 해서 사람이 찾아오면, 고객이 찾아오면 이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름을 받았죠. 네, 고창빌라 301호에 사는 황문진 고객님 환영합니다. 뭐 이런 현수막이나, 예전에 현수막으로 했다 칠판에다가 적어요. 칠판에다가 적고 그걸 적어 놓은 걸 보면 방문한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자, 이 사람의 전략은 철저하게 입소문 전략입니다. 뭔가 평범한 건 소문이 안 나요. 아주 그 신실할 것 같은 종교인이 일탈을 해가지고 이 소문이 나는 것들은 금방 소문이 쫙 퍼지잖아요. 일상적으로 맛집이라고 갔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기대하지 않았던 걸 받으면 소문을 냅니다. 사람의 심리가. 아주 허름한 시골에 그 식당을 갔는데, 식탁은 좀 후줄근한데 화장실을 한번 간다고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이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고 은은한 그 카페풍의 음악이 나오고 청결하기가 식탁에서 먹는 것보다 화장실에서 먹는 게 더 깨끗할 것 같은 그런 곳이면 입소문이 나죠. 생각했던 거 외적인 부분이 입소문을 내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조그만 철물점 주택수리업자의 사무실을 갔더니 칠판에 크게 고창빌라 301호 황문진 고객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고 크게 써 있고, 탕비실에 가서 이제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녹차를 드시겠습니까?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만일에 녹차를 주문했다 그러면 녹차를 탕비실에서 갖고 오겠죠. 갖고 오는데 녹차 그 뚜껑에 두꺼운 종이로 써 있어요. 황문진 고객님과 좋은 상담을 기대합니다 라고 직접 본인이 쓴 글씨가 있어요. 자, 응접실에서 그 녹차를 받아보면 고객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와, 이 사람 철저한데? 내 전화 상담하면서 내 이름을 봤더니 녹차 뚜껑에도, 찻잔 뚜껑에도 내 이름을 써서 환영을 하고 있고 현수막이나 그 칠판에도 적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이 잘 됐습니다. 우리가 건설된 지 이게 오래된 건물이라 이 배관이 썩고 해서 누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해서 상담을 해서 현장을 방문하는데 방문 전에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다른 주택수리업자랑 다릅니다. 저는 저에게 이 공사 시공을 맡긴 분에게 그 가족들의 소설책을 하나 써드리고 있고,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와인을, 공사가 끝나면 와인을 하나 선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전에 방문을 하게 되면 현장 가서 이제 누수 탐지도 하고 하게 되면 그때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진도 찍고, 또 개를 키우고 있으면 애완견 이름까지 또 개도 사진 찍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자, 현장을 방문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고객이 주문을 했으면 이 현장 답사를 가면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곳까지 전단지를 가지고 뿌린다고 했죠. 이웃집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해요. 이 개 이름 뭐예요? 네, 해피입니다. 뭐 해서 사진 찍고,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다니나요? 부터 해서 가족 구성원 이름까지 다 받고, 네, 해서 네, 그 네이버 어린이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파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동화책을. 거기서 사진 교체하고 주인공 이름 바꿔주고, 플랜데스의 개면 플랜데스 개 대신 이 해피로 사진을 바꾸고 해서 본인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동화책 하나를 만들어서 제본해서 줍니다. 비싸게 제본해봐야 10,000원도 안 돼요. 자, 10,000원도 안 되는 이 집만의 소설책 하나 하고, 공사가 이제 끝나면 3일 뒤에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방문합니다.
보일러 버튼이 작동이 잘 되는지 설명도 다시 한번 해주고요. 입금이 돼서 공사가 다 끝나고 입금이 돼서 일주일 뒤에 소개를 의뢰하러 갑니다. 그 전에 이제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했던 소설책, 제본한 소설책을 가지고 가고 와인을 한 병 가지고 갑니다. 그 와인도 보통 와인이 아니죠. 자, 와인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AS 기간인데 11개월이 지날 때는 자동으로 문자가 날아가게 합니다. 이제 AS 기간이 1개월 남았는데 혹시 이상이 있으신지요 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자, 세상에 한 권밖에 없는 이 소설책과 와인을 준다 그랬잖아요. 와인이 이런 거예요. 와인병에다가 네, 황문진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누수 탐지 잘 처리하셔서 깨끗한 집안에서 쾌적하게 생활하세요. 네, 이 업자 이름 해서 이렇게 와인병을 딱 준다. 그럼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가와만사성 뭐 좋은 얘기도 하고 이런 와인 그 내용물보다 겉에 써 있는 이런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거래처 사장님에게 김상현 사장님 즐거운 추석을 맞아서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런 와인병을 받은 김상현 사장님이 술을 아무리 좋아한다 해서 꼴깍꼴깍 마셔버리고 이 빈병 버릴까요? 아니죠. 다 마시고 보리차라도 넣어놓고 맹물에다도 넣어놓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 자기가 이렇게 대접받고 있다, 대우받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 하겠죠. 부모님이 자기 자식에게 어머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런 걸 선물했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 빈병 안 버리겠죠. 자,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선물을 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행복했던 결혼 10주년을 기념하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해서 이렇게 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을 하면 허구 헛날 맨날 그 싸움질만 하던 부부래도 이날은 안 하겠죠. 이날도 해요? 네, 하시든가. 네. 자,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하면 이거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근질근질해요. 자기가 누구에겐가 대우받고 있다라는 거를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 농산물 이 VIP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이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냥 엽서 한 장 정성스럽게 써서 상품하고 같이 보내면 그 엽서가 너무 고마워서 또 답장을 손편지로 이렇게 받는 분도 있어요. 꼭 이거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이대로 해야지 효과적입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를 제가 강의에서 한번 했어요. 보고요리 전문점인 복덩어리라는 곳이 있어요. 대전에서 시작을 한 이 복덩어리라는 보고요리 전문점에 박찬봉 대표가 이걸 듣고서 매번 그 추석이나 설날 때 한우 세트를 식품영양학과 교수님 자기 그 스승에게 한우 세트를 보내도 뭐 이 제자들이 하도 많아서 받은 게 많아서 그런지 고맙다 잘 받았다 이런 답변도 잘 못 받았었는데 하루는 이 강의 끝나고 이걸로 해서 교수님 해서 이름 새기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인병은 6만원, 이 소요 자금이 6만원이고요. 한우는 22만원 들었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가 이 와인병에 자기 이름 새겨져 있는 거 보고 바로 특달같이 전화가 와서 찬봉아 너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선물을 다 했냐
앞으로 뭐 할 때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문제 있으면 얘기하고 해서 네, 프랜차이즈 전개할 때 이 교수님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는데 금액은 덜 들었지만 감동은 훨씬 큰 거였죠. 그죠? 자, 손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회원 중에 네오 누리콤이라고 판촉 기념품 하시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고객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줬더니 요즘 시대에 누가 손편지 씁니까? 전부 이메일로 틱 보내고 이러는데 손편지로 아주 연애편지 쓰듯이 보내주니까 고객들 감동이 너무나 커서 단골 고객 되고 충성 고객이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고객들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 이거죠. 고객이 자산인데 경쟁이 치열한 무대에서 물건 한번 팔고 땡 해버리면 뒤가 없어요. 이어지지 않습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나가기 위한 이런 뭔가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드리면 과제하실 틈도 없이 바쁘시겠지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상품 판매 프로세스, 잠재 고객을 나는 어떻게 모집할 건지. 남들 다 하는 뭐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잘 안 되던데요. 그게 아니라 이런 프로세스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잠재 고객을 나는 어떻게 모집하겠다. 모여진 고객들에게 구매를 어떻게 유도하겠다. 감동을 줘야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재구매, 충성 고객화. 네, 일단 우리 사장님들 자신의 블로그에 내 살아가는 경영 고민을 쭉 적어 보시고 또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주택수리업자의 그 사례는 이거였죠. 한번 프로세스를 잘 보세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질의응답은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글이 많이 올려져 있었네요. 교육 자료는 교육 끝나면 드립니다. 녹화 영상도 제가 밤새 인코딩을 해서 내일 점심때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혼자서 일을 하는 주택수리업자처럼 우리 농업 경영하시는 사장님들도 자신만의 이 프로세스를 확립을 하셔야 됩니다. 전화가 오면 전화 상담 후에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감동을 할지 이런 프로세스를 치밀하게 다 짜셔야 돼요. 자, 이분은 혼자서 일을 하면서 만일에 누수 탐지를 하고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 여러 업자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바닥에 타일하는 사람, 또 콘크리트 뭐라 그러죠? 목수도 있어야 되고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합니다. 미장이라고 하죠. 미장 일 하시는 분.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해야지만 가능한데 본인의 본업은 요 파이프 배관하는 쪽이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입소문을 많이 내므로 해서
본인에게 의뢰가 많이 들어오죠. 혼자서 다 일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일을 받기 때문에 동종업계의 다른 사람에게 넘치는 일을 넘겨주고 수수료를 또 받아요. 좋죠? 돈이 될 만한 큰 일은 뭐 물론 본인이 다 하지만 이 입소문을 통해서 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그 수수료를 받고 그 오더를 또 넘긴다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아주 행복해집니다. 그죠? 내 농산물도 다 팔고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다른 농가의 농산물까지 팔아주는 그런 분도 계세요. 저희 회원 중에. 네, 그렇게 되면 행복해지겠죠. 뭐하러 가격을 깎아주고 또 이 할인 행사를 하고 이렇게 안 해도 가치를 인정해주는 고객들을 모으면 농산물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뜻에 따라야죠. 천재지변 때문에 태풍이 와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된다거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고객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팔까 뭐 이런 사소한 걱정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마케팅 프로세스가 확립이 돼 버리면. 자, 우리는 이제 상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상품은 늘 변해요. 포장지가 바뀐다거나 또는 그 용량이나 이런 부분에 변화를 좀 줘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어서 주거 지역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아궁이에다가 산에서 땔감 해와서 불을 뗐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곳 별로 없어요. 황토 구들방 하는 데 빼고는 그렇게 하는 곳이 별로 없죠.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 뭐 이렇게 막 새로운 연료를 쓰는데 가스 보일러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옛날 상품 그 땔감을 갖고 와서 활용하겠다는 식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상품은 계속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 조미료 시장만 봐도 그렇죠. 조미료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 보면 미원, 미풍 아주 MSG가 잔뜩 들어있는 사탕수수 원당에서 발효시킨 그런 거였다가 나중에는 좀 쇠고기, 파, 마늘 들어간 종합조미료 시대, 다시다라고 합니다. 다시다의 시대. 그 다음에 지금은 전부 원물 조미료잖아요. 천연 재료 그대로를 가지고 만든 그 조미료. 네, 이런 화학 조미료나 이런 거 안 쓰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MSG, 이 미원을 한번 이겨보려고 미풍이 별짓을 다 해도 미풍이 미원을 이기지 못했죠. 그러다가 종합조미료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죠. 역전되죠. 다시다가 미원을 이깁니다. 지금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돼서 원물 조미료 시대가 됐습니다. 계속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좀 팔렸었던 거 가지고 계속 안주하고 계시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상품도 계속 진화를 한다 하는 부분, 접근성을 좀 높여야 됩니다. 계속.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남과 다른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일본에 닛산이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회사가 닛산은 우리 현대 기아 자동차만큼 규모는 그렇게 큰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런데 닛산이라는 회사보다 더 큰 조직체가 토요타죠. 일본에서. 자, 이 토요타하고 닛산의 전략은 다르죠. 토요타는 시장 점유율 1위 하는 강자고 닛산은 1위가 아닌
2위 이하의 기업을 전부 약자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고객 점유율 2위 이하의 모든 기업은 다 약자라고 저는 칭합니다. 자, 이 약자 기업이 강자와 싸울 때는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되는지, 우리 미군과 베트남의 싸움에서 미군은 전면전을 원하죠. 그런데 베트공은 그렇게 했다가는 미군에게 도벌되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정면전 펼치지 않죠. 밤에 기어 나와서 미군의 그 기지를 공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게릴라전을 펼치는 게 약자들의 전략입니다. 자, 이 닛산이 우리 최근에 카를로스 곤의 일본 탈주국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 카를로스 곤이라는 경영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르노의 부회장까지 했었고, 르노 자동차의 부회장을 일본에서 닛산의 총수로 영입을 할 때 닛산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1년에 2,300억엔 적자, 매년 적자가 누적돼 있었고, 이런 적자가 계속되는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일본 사람이 아닌 해외에 유능한 CEO를 영입해야겠다 해서 카를로스 곤을 영입하게 되는데, 당시에 일본 산업계에서는 굉장한 반대가 있었어요. 저도 일본에서 회사 생활하고 일본에서 직장 다니면서 일본 사람들은 경제에 관해서만큼은 지들이 세계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거만함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 거만한 일본 경제계에 외국인이 총수로 들어온다, 최고 CEO가 들어온다 하니까 전 산업계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어디 일본 경제가 최고인데, 일본 사람이 경영은 최고로 잘하는데 외국인을 들여오느냐 해서 반대를 했었지만, 워낙 닛산의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 보니까 닛산의 총수로 들어오는데, 카를로스 곤이 들어오자마자 일본의 그 닛산 자동차의 전략에 대해서 칼질을 하죠. 닛산의 전략은 잘못되어 있다. 닛산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인데 약자 주제에 토요타랑 똑같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토요타와는 다른 완전히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영을 하겠다라고 취임 일성으로 토요타와의 차별화를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전략이죠. 토끼가 사자랑 똑같은 전략을 펼치면 안 됩니다. 토끼는 사자 근처에 가면 안 돼요. 네. 닛산은 약자이기 때문에 토요타 같은 강자와 똑같은 전략을 펼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렇게 적자가 누적됐던 이유는 약자인 주제에 강자를 흉내냈었다 하는 거죠. 토요타가 1년에 2개의 신생 브랜드를 출시하면 닛산은 지지 않고 똑같이 2개의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경영력이 약한 약자가 강자를 흉내내면 경영력이 약화됩니다. 약한 쪽이 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카를로스는 들어오자마자 구조조정을 합니다. 토요타와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다. 토요타가 동쪽으로 가면 닛산은 서쪽으로 간다. 완전히 반대로.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그 카를로스 곤 일본 탈주 얘기로 많이 회자되고 했었는데, 자, 카를로스 곤이 부임하자마자 1년 만에 만성 적자 기업이 한국 돈으로 몇 조, 2조 이상의 이 순이익을 냅니다. 이익을 내요. 닛산이 기사회생을 하게 됩니다. 계속 매년 수익을 내는 회사로 바뀌어요. 총수 한 명이 바뀜으로 해서 닛산이라는 회사 전체가 바뀌는 거죠.
하물며 우리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 경영인이 사장의 머리가 경영자의 머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별로 없는데 그냥 꼬꾸라지죠. 닛산이란 큰 기업은 천천히 망하겠지만 네, 이 경영자 한 사람만 바뀌어도 이렇게 닛산이 바뀌는데 조그만 사업체의 경영자가 맨 술이나 마시고 일도 적당히 하고 남들이 뭐가 좋대더라 하면 귀가 얇아서 그대로 쫓아하고 네, 평생 큰 돈 벌기 힘들어지죠. 자신만의 독자적인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면 늘 그 몸은 피곤하고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돈은 안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닛산이 망해 나갈 때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경영자 한 명이 바뀌고 장군이 바뀌면서 전체 조직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 닛산이라는 회사는 일본에서 토요타에 이은 자동차 시장 점유율 2위를 하던 막강한 회사였는데 닛산의 경영진이 바보짓을 하고 있으니까 오토바이 엔진을 생산하던 혼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혼다가 일본 시장은 저 토요타나 닛산 같이 막강한 놈들이 있으니까 우리 오토바이 엔진 만들던 기술 가지고 소형차 만들어 보자 해서 소형차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을 공략했어요. 미국 시장이 오일 쇼크 때문에 소형차가 많이 팔리면서 혼다도 덩달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입니다. 그런데 수출 위주로 시장을 넓혀나가던 혼다가 국내 시장을 보니까 닛산이라는 이 바보 같은 곳이 토요타만 쫓아서 하느라고 경영력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자국 시장을 혼다가 다시 노리게 됩니다. 3위 업체, 이 하위 업체가 그 위에 있는 경영력이 강한 곳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닛산은 2002년도에 혼다에게 역전을 당합니다. 바보짓을 하다 보니까. 근데 경영은 늘상 그 치열한 경쟁의 무대에 놓여 있는 거죠. 그 고객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싸움을 하는 무대입니다. 네, 그거를 경영자가 생각 없이 경영을 하게 되면 점유율을 뺏기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 차별화 전략 몹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유능한 직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전략은 장군이 세우는 겁니다. 경영자가 하는 거예요. 자, 판매망을 차별화했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카스 D라고 잘 아실 겁니다. 동아제약에서 이게 예전에 41년 있고 지금은 55년 이상을 대한민국 시장에서 자양강장제 시장, 피로회복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카스티는 1963년에 출시가 됐죠. 대한민국에서 피로회복제라고 하면 바카스티가 대명사가 됐죠. 그런데 이 바카스티가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빈 병, 판매된 병을 세워놓으면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동아제약의 효자 상품이잖아요. 몇천억의 그 매출을 올려주고 하는 이 바카스티의 시장을 다른 제약회사에선 가만히 보고만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죠. 원비디라고 아시나요? 일양약품의 원비디, 또 이 피로회복제와 똑같은 의약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제약회사들이 있지만 바카스티의 아성에 전부 무너졌어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른 제약회사의 자양강장제 시장은 왜 다 실패를 했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 바카스티의 시장 점유율을 뺏지 못하고 다 실패했던 이유는 바카스티를 흉내내서 그래요. 차별화해야 되는데 흉내를 낸 거예요. 피로회복제라는 개념으로 똑같이 흉내를 내서, 즉 토끼가 사자와 똑같은 전략을 펼치면 사자의 먹이만 됩니다. 바카스티만 더 강해져요. 동아제약의 바카스티는 완전히 피로회복제 시장의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싸움을 건 머리 좋은 사장이 있습니다. 광동제약의 최수부 회장, 고인이 됐지만 최수부 회장이 바카스티의 시장을 뺏기 위해서 취한 전략은 후발주자들은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강자를 흉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차별화했던 제품이 뭐였냐면 기억하시죠? 비타 500입니다. 비타 500은 어떤 차별화를 했냐면 동아제약의 바카스티는 의약품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판매를 합니다. 강자가 버티고 있는 시장을 뚫으려고 하지 말고 바카스티의 시장과 겹치지 않는 음료로 등록을 해서 비타 500은 광동제약에서 음료로 등록을 했어요. 의약품으로 등록을 하면 약국에서 판매해야 되는데 그 약국의 최고 강자는 바카스티이기 때문에 바카스티랑 정면 승부를 하면 토끼가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동제약의 최수부 회장은 음료로 등록을 해서 판매망을 대형 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곳, 강자가 없는 곳에 출시를 하죠. 무혈 입성을 합니다. 피 흘리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움은. 손자병법에서 최고의 병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싸움의 병법은 부전승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만약에 비타 500이 의약품으로 등록을 했으면 약국에서 피 흘리면서 싸워야 돼요. 이길 수도 없지만 혹시라도 이겼다 해도 본인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무혈입성,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네, 제약회사이면서 약품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음료로 등록을 해서 비타 500은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을 공략을 합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바카스티보다 더 많은 병수를 판매를 해요. 성공한 거죠. 차별화 전략이에요. 판매망, 유통망을 차별화한 거예요. 내 농산물을 꼭 가락시장에서 판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경쟁이 치열한 곳에 꼭 굳이 뚫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개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개인 고객에게 나만의 루트로 택배로 보내든 꼭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비타 500의 차별화의 포인트는 강자의 강점을 한번 뒤집어 보면 그곳이 다 약점이에요. 자, 바카스티는 의약품으로 등록해서 약국에서 강하니까 우리는 반대로 가자. 이렇게 반대로 하면 차별화가 되는 거죠. 자, 비타 500. 그 다음에 또 있죠. 신라면. 자, 신라면은 라면은 원래 입맛했던 삼양라면의 맛에 매운 컨셉으로 차별화를 했습니다. 컨셉의 차별화. 컨셉을 차별화하니까 먹히죠. 그리고 맵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매운 건 맛이 아니라면서요. 자극이라면서요. 자, 자극적인 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네, 신라면은 이 매운맛으로 차별화해서 나왔죠. 삼양라면이 1위 자리를 하고 있을 때는 약자였습니다. 신라면은 매운 컨셉으로 차별화했었고 거기서 라면 시장의 1위를 차지하니까 이제 강자가 됐죠.
네, 그랬더니 팔도 식품이나 오뚜기 라면, 오뚜기 식품에서 매운 라면을 만들었어요. 매운 라면, 팔도 식품, 오뚜기 라면에서 매운 라면 뭐가 있었습니까? 김치라면, 또 열라면, 열라면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매우면 열이 난다고 열라면이라고 있었지만 이미 신라면이 매운 라면 컨셉에서 강자가 돼 있을 때 후발주자가 똑같은 컨셉으로 뛰어들면 성공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강자의 시장만, 그 파이만 더 키워주는 군불대기 역할로 하고 끝납니다. 대한민국의 라면 시장은 전부 이제 매운맛이 돼버렸어요. 여타 후발주자들, 군소업체들이 다 매운 라면을 만드니까 신라면은 이제 광고를 하지 않아도 광고비를 절약하면서도 신라면 더 잘 팔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별합니다. 남들이 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만의 차별화된 시장을 개척하시고 나만의 차별화된 고객층을 산정을 해서 내 상품의 컨셉을 차별화하시고 차별화해야지만 살아남는 이런 비즈니스 환경에서 남들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해서 쫓아만 하다가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략을 짜실 때 동질화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이 강자들은 지금 별로 안 계세요. 전부 차별화가 기본 전략이 되셔야 됩니다. 차별화하지만 차별화의 진짜 뜻은 보랏빛 황소처럼 남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남들 전부 겨울철에 이 서울 고층 빌딩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요. 직장인들 전부 검은색 계통의 그 곤색 양복 입고 다닐 때 아주 샛노란 색의 양복을 입고 다니면 그 차별화 되겠죠. 네, 후발주자는 눈에 띄지 않으면 묻혀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 농산물 포장지부터 해서 포장지도 눈에 확 띄게 왜 그 포장지 만드는 회사에 의존을 합니까? 내 거는 좀 차별화되게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게끔 거기에 만화 캐릭터를 넣든 QR코드를 재밌게 만들든 고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뭔가 딱 보자마자 차별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함부터 해서 전단지, 내 블로그 스킨, 뭐 유튜브 채널 그 간판부터 해서 좀 남과 다르게 해야죠. 평범하게 해서는 절대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영상을 찍더라도 아주 가발부터 해서 뭔가 의상, 컨셉부터 해서 일관되게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서 덤벼야지 똑같이 그냥 이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래 하면서 그거에 쫓아가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이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 헐값에 공판장에 개들이 매겨주는 값에 팔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몸만 피곤하고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별화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도 이 주택수리업자처럼 뭔가 자신만의 그 프로세스를 세우셔야 돼요. 잠재 고객 모집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잠재 고객은 뭐냐면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만한 고객인 거죠. 관심과 흥미를 가질 만한 고객들을 DB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쉽게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모여졌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주고 구매로 유도할 것인가. 이 전략이 아주 치밀하게 오밀조밀하게 다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사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사실은 이게 돼 있고 나서 하우스 가서 딸기를 심고 뭘 해도 재미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만 열심히 땀 흘려 생산하면 나중에 고객들이 알아주겠지 하지만 고객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이고 음식점도 잘 되려면 고객이 먼저 먹어봐야 되는데 맛을 모르는데 요리사가 주방에서 혼자만 자부심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죠. 농업경영인이 내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비싸게 팔 거야 해도 비싼 값어치가 있는지를 고객들이 알아야 사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사전 작업을 이런 치밀한 프로세스를 먼저 짜 놓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판매 프로세스, 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한데 이걸 할까요?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품의 차별화, 무기의 차별화죠. 이순신 장군의 무기의 차별화는 다름 아닌 총포죠. 대포,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뭐 이런 총통, 대포를 차별화했었고, 또 군함, 당시에 조선 수군의 군함은 판옥선이었습니다. 판옥선은 재질이 소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튼튼하죠. 일본의 그 안택선은 약한 재질의 전나무, 삼나무 이런 거였죠. 그래서 소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판옥선과 부딪히면 일본 외선이 당파라고 하죠. 박살이 나요. 네, 그렇게 이순신 장군은 판옥선 또 총포 이런 걸 차별화했었고 병사수도 이율곡이 10만 양병설을 얘기했을 때 네, 이 썩어 빠진 그 당파 싸움이나 일삼던 네, 그 신하들이 다 반대를 했었잖아요. 왜군은 100년 동안 쌈박질만 하던 그 전국 시대에 일본 사무라이들이 판치고 있는 40만 대군이 있는 그 대군이 옆에서 전쟁을 호시탐탐 하려고 하고 있는데 10만 대군도 없어요. 10만 명도 안 되는. 네, 이런 나약한 조선에서 세계적인 영웅이 탄생했잖아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싸움에 대등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상품의 차별화, 즉 무기의 차별화죠. 평소에 내 무기를, 내 상품을 한번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원물로 팔지, 가공을 해서 팔지, 가공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의 차별화된 내용을 넣을지부터 해서 혁신을 더하지 않는 한 상품은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 상품도 차별화하고 싸움의 전법도 이런 해남과 진도 사이에 울돌목이라는 작은 그 협곡에서 이 바다의 협곡인 거죠. 해협에서 싸울 때 어떤 전략을 펼칠지에 대한 먼저 어떻게 싸울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싸움이 벌어지면 그때 다급하게 뭔가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봄이지만 가을철에 수확됐을 때 이게 어떻게 팔릴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짜져 있어야 농산물도 제값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몸이 피곤해도 전략도 세워야 되고 또 마케팅도 배워야 되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서 이어서 이 경영 전략이라는 딱딱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전수를 할 거예요. 사실은 전략은 제가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략 책도 쓰고 전략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이 재미있는 강의는 전술이에요. 내 블로그 스킨 어떻게 만들고 유튜브 채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지 이런 딱딱한 얘기 별로 관심 없는 거 제가 다 압니다. 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밑그림부터 그려야 되고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될지를 알고 싸우는 것과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마구 임하는 것과는 다르다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딱딱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 수업에 임하실 때는 가장 필요한 동영상도 만들고 유튜브 채널 만들고 또 앱을 활용해서 쓸 거기 때문에 2대를 켜놓으셔야 됩니다. PC와 스마트폰 2대를 켜놓고요. 스마트폰 앱을 깔 때는 PC로 수강을 하시고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하시고 또 뭐 디자인하고 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들으시고 PC로 프로그램 깔고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 거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이크를 전부 풀어 놓겠습니다.